여러분 반갑습니다. 근현대사 산책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마을운동에 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고민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하면 새마을운동이고 새마을운동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등식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일들이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광란처럼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29일 날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래 처음으로 새마을 행사에 참석해서 축사까지 낭독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이 탄생,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 아니냐, 이렇게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대한민국을 번영의 반석에 올려놓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 그리고 부국 대통령 박정희를 아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그러한 아주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 주도한 새마을운동 지도자 모임에 참석한 것 자체가 좀 충격적이고 이례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저 양반이 왜 저기에 참석해서 또 뭔 깽판을 부리려고 하는 거지? 하고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참극이 빚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새마을운동의 기본 철학이 뭔지 아십니까? 기본 정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대로 바로 근면자조협동입니다. 그런데 이 행사장에는 새마을운동의 기본 철학인 근면자조협동이란 것은 어디론지 실종돼 버리고 행사장 전면에 생명, 평화, 공경이라는 이 슬로건이 나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의 기본 철학과 정신을 지워버린 셈이죠. 그리고 미래를 위한 생명 살림, 함께 잘 사는 지구촌이라는 구호가 내걸렸습니다. 이날 이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서 새마을운동의 핵심 정신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나눔과 봉사의 운동이니 함께 잘 사는 나라이니 하는 이상한 얘기들만 강조를 했습니다. 더 웃기는 것은 축사를 하는 내내 박정희라는 말을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습니다. 아니, 새마을운동이 생명, 평화, 공경일까요? 미래를 위한 생명 살림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새마을운동에서 박정희를 빼고 근면자조 협동의 가치관을 빼면 도대체 뭐가 남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을 현장에서 이끄는 지도자들 앞에서 새마을운동을 왜곡 날조를 했고, 그리고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껍데기만 남겨놓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근본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일부러 대통령이 참석해서 깽판을 친 것입니다. 새마을운동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빼면은 운동 자체가 성립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이 양반은 대통령이라고 하기도 좀 짜증이 나네요.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새마을운동을 기리는 축사에서 단 한 번도 박정희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박정희 없어도 새마을운동이 가능했다고 하는 날조된 생각을 부각시키기 위한 상징 조작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정희라는 이 대통령이 정말 새마을운동에 어떠한 마음 자세로 임했는지를 알려주는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4년에 박정희 대통령은 국무위원들도 다 가서 새마을 지도자 교육을 받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국무위원을 절반으로 나눠서 1진, 2진으로 나눠서 새마을연수원에 입소를 해서 새마을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74년 7월 20일 제1진이 새마을 교육기관에 입소를 했고, 그리고 그때 대학 총장과 언론계 중진들도 같이 입소를 해가지고 53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새마을 지도자들하고 구보를 하고 노래 부르고 성공 사례를 들으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국무위원 1진이 교육을 마치고 현업으로 복귀를 하고 나서 제2진의 입소가 8월 17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무위원 2진의 입소를 앞둔 8월 15일 날 유경수 여사가 국립극장에서
문서광의 흉탄에 맞아가지고 돌아가시는 참극이 빚어졌습니다. 올해가 바로 이 유교사가 서거하신 지 50주년 되는 그런 해입니다. 8월 16일 새벽 2시에 박정희 대통령은 유교사의 시신이 안치된 청와대 접견실에 내려와가지고 아주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김종필 국무총리가 들어오자 눈물을 닦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김총리, 내일 나머지 장관들 새마을 교육을 받으러 입소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그때 김종필 총리가 지금 국장 문제로 인해서 장관들의 새마을 교육을 연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눈물을 닦다 말고 국장이라고 해서 모든 장관들이 다 참여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다. 따라서 예정대로 입소를 하시오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저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청와대에서 유경수 여사가 마지막으로 떠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은 건데 박정희 대통령이 뒤돌아서 가지고 눈물을 닦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장면입니다. 바로 이 장면을 옆에 있던 박진 특보가 목격을 했습니다. 박진 특보는 새마을 운동을 청와대에서 담당하는 특보를 맡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본 박진 특보 생각에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정말 새마을 운동에 목숨을 걸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새마을 운동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박정희 대통령을 빼고 새마을 운동을 논하는 것은 이것은 사기입니다. 새마을 운동에서 박정희를 지어내고 슬로건을 생명, 평화, 공경으로 바꾼다고 해서 근본 정신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 여러분은 똑똑하게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철학은 한마디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국가 건설이었습니다. 이게 너무 고담준론이다. 너무 좀 쉽게 설명을 한다면 국민들이 세 끼 따뜻한 밥을 배불리 먹게 만드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쌀밥과 고깃국을 먹이자. 이것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철학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5.16을 일으킨 다음에 혁명동지들에게 늘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석재 감사원장이 쓴 각하 우리 혁명합시다 라는 책을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동지들에게 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에게 새끼밥도 제대로 못 먹이는 지도자는 참다운 지도자가 아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정책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도 반드시 국민에게 밥을 먹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론, 이것과 연관시켜 가지고 발상을 해야 한다. 모든 국정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국민들에게 새끼밥을 정말 배부르도록 먹이는 것이다.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국민들을 배불리 밥을 먹이고 잘 살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의욕을 상실해서 누워있는 국민, 그리고 절망과 체념에 빠진 이 농민들을 일으켜서 부지런히 뛰게 해야 된다.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양반 지주들 그리고 탐관오리들에게 수탈당하면서 가난을 숙명처럼 여기며 살아온 농민들을 이렇게 세우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것은 국가 행정력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바로 이 농민과 국민들의 내면에 잠자고 있는 본능에 불을 붙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박정희 대통령은 깨닫게 됐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탄생한 정신운동이 바로 새마을운동이고 그 새마을운동의 구호가 근면자조 협동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새마을운동을 담당을 했던 특보 박진환 선생의 설명에 의하면 바로 이 근면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은 서구의 청교도 정신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근면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은 바로 한국적 자본주의의 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마을 정신을 생활화하는 이 작업은 바로 한국에 적합한 자본주의 정신을 그리고 청교도 정신을 바로 이 땅에다가 뿌리내리는 그러한 작업이었습니다. 이러한 근본 정신을 정체성도 불분명한 생명, 평화, 공경으로 대체하려고 나선 저 문재인 정부의 이 불손한 의도를
그 당시에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는지 그냥 어영부영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 이걸 보면 함께 잘 사는 나라, 함께 잘 사는 지구촌, 이런 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주창한 새마을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슬로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표 세 번째가 바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새마을 정신에 의하면은 내 삶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책임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 국가더러 내 삶을 책임져 달라고 위탁을 했습니까? 그리고 내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내 삶을 책임져 주는 비용은 도대체 누가 되는 것입니까? 결국은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 꺼내가지고 국민들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을 바에야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하는 것은 명확관합니다. 그렇다면 세금으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려면 도대체 납세자는 얼마의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법입니다. 국가가 내 삶을 책임져 주면 국가는 그 대가로 국민의 권리와 자유 같은 것을 하나씩 뺏어갑니다. 그 마지막 귀결은 공산 전체주의라는 사실을 인류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박정희의 새마을운동이 획기적이었던 이유는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를 평등하게 지원하는 이러한 보편적인 방식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뭔가 해보겠다고 정말 발버둥을 치는 강렬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만을 엄선하고 선별해서 그 사람들만 돕는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구성원들이 일치단결해서 노력하는 마을에는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아주 게으르고 화투나 치고 막걸리나 마시는 이런 마을에는 지원을 아주 철저하게 끊어버리는 정의의 신상필벌 원칙을 준수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새마을운동에 선택적이고 차별적이고 경쟁적인 방식을 도입한 것이야말로 새마을운동의 결정적인 성공 요인이었다는 것이 바로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연구 결과입니다. 새마을운동의 출발은 1970년 10월이었습니다. 이해 10월부터 1971년 6월까지 정부가 전국의 34,665개 부락에다가 시멘트를 약 300부대에서 355부대를 무료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막 준 것이 아니고 반드시 마을의 공동사업에 사용하는 조건을 붙여가지고 제공을 했습니다. 공동사업이라 하면 마을의 진입로를 확장한다거나 소규모 교량을 건설한다거나 농가의 지붕을 개량한다거나 우물시설을 개선한다거나 공동목욕탕을 건립한다거나 이처럼 마을 주민들의 공공성을 띈 그런 사업에만은 이 시멘트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조건을 붙여서 전국에 있는 마을에다가 시멘트를 공급한 것이죠.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일을 지시하면 결코 그냥 소홀히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다음에 바로 전년도에 이 시멘트를 나눠준 사업 실적을 아주 냉혹하게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유능한 지도자가 있는 마을이라거나 단합이 잘 되는 16,600여 개의 마을에서는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한 시멘트를 가지고 다리도 놓고 목욕탕도 만들고 마을 공동사업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나머지 절반 정도 마을은 농가마다 아이고 우리 그냥 나눠 씁시다 그래가지고 나눠가지고 시멘트를 나눠 써버리고 아무 성과도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아주 철저한 사업 실적을 평가한 다음에 성과를 뚜렷하게 낸 16,600개의 마을에 한해서 그해 시멘트 500부대하고 철근 1톤씩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성과도 내지 않은 마을에다가는 지원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시멘트 500부대하고 철근 1톤씩을 받은 마을은 바로 16,600여 개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뚜렷한 성과를 낸 마을에다가는 파격적인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출발서부터 아주 명쾌하게 성격이 규정된 것입니다. 때마침 선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공화당에서는 이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부락은 선거에서 여당을 안 찍고 야당을 찍으면 큰일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공화당의 관계자들이 대통령을 찾아가지고 각하 이번만은 모든 마을에다가 동일하게 이 시멘트와 철근을 공급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당정협의회에서 새마을운동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스스로 노력하고 협동하는 마을에다가는 적극 지원을 한다. 하지만 노력하지 않는 마을에다가는 단 한 푼도 돕지 않겠다. 이 길만이 수천 년 내려온 이타심을 뿌리 뽑고 자조정신을 자각시키는 길이다. 이 방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거에서 패해서 정권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신상필벌의 원칙은 나는 지키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스로 노력하는 마을에다가만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 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1973년 전국의 모든 마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후에 전국 마을을 자립마을, 자조마을, 기초마을 세 등급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상등에 있는 자립마을에다가만 차별적인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조마을이나 기초마을이 그 상위 단계로 승격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나 승격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됐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은 오른쪽에 이 표와 같이 마을에 간선도로를 건설하고 마을에 개천을 정비해야 되고, 간선도로와 개천을 누가 정비합니까? 마을 주민들이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을 주민들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을에 지붕과 담장을 80% 이상 개량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시골 마을들은 초가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초가집을 전부 슬레이트로 바꿔야 됩니다. 80% 이상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경지 수리율이 85%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마을 회관, 창고, 작업장 같은 공동시설을 2개 이상 구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을 기금이 100만 원 이상 조성되어 있어야 되고, 또 농해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공동사업을 벌여서 농가소득이 호당 140만 원 이상이 되어야만 그 다음 자립마을 이런 걸로 승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자립마을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원에서 배제된 자조마을과 기초마을은 자립마을로 승격이 되어야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협동하고 단결을 해서 간선도로를 각 닦고 개천을 정비하고 지붕과 담장을 개량하고 경지 수리를 하고 마을회관을 짓고 창고와 작업장을 건설하고, 그리고 농해소득을 위해서 공동사업을 벌여가지고 농가소득을 140만 원 이상으로 올리기 위한 아주 대대적인 선의의 경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립마을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노력과 부담과 재산이사, 그리고 공동사업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마을을 안길을 넓히고 마을회관을 짓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한데 그 땅을 정부가 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공동사업을 위해서는 이 땅을 누군가 내놔라. 마을 안길을 넓히고 마을 회관을 짓기 위한 그 땅을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희산하거나 또 마을 주민들이 객출을 해서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노동력을 제공을 해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여건을 충족하면 정부가 해서 조사단이 나와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심사를 한 다음에 자립마을로 지정이 되면 지정 통지서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하사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마을 주민들은 나라님이 우리 마을을 위해서 이렇게 자립마을로 승격해 주셨다 그래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잔치를 해가지고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러한 상황이 전국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이때부터 잠잠했던 농어촌 마을은 너도 나도 자발적으로 새벽부터 일어나서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협동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정신을 발휘한 것이죠. 그 결과 새마을 사업에 투입한 재원 1971년부터 1980년까지 총 투입된 재원을 총계를 내본 결과 정부가 지원한 사업비는 전체 51%에 불과했고 나머지 49%는 주민이 부담해서 새마을운동을 성공시킨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은 1977년 기초마을에서 자조마을로 승급을 한 전남 나주군 문평면 옥당리의 금옥마을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금옥마을의 새마을 지도자 양일선 씨의 증언에 의하면은 경운기가 다닐 수 있는 그 도로를 내기 위해서 땅이 필요했는데 땅으로 편입되려고 하는 주민들이 우리 땅 못 내놓겠다 하면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새마을 지도자 이봉열 씨 그리고 청년회장인 바로 양일선 씨가 자기가 직접 땅 200평을 이사하고 가가호고로 방문을 해서 주민을 설득한 끝에 마을 안길 확장을 성사시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도로를 넓힌 후에 마을회관을 지어야 또 뭐 승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마을회관을 짓기로 했는데 부지 확보 문제 때문에 사업이 아주 지지부진하게 됐습니다. 그때 마을 주민 황혜봉 씨가 부지 매입비 100만 원을 이사해서 이 돈으로 300평의 땅을 사서 현대식 복지회관을 건립함으로 인해서 기초마을이었던 이 금옥마을이 자조마을로 승급에 성공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승급을 하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동봉사 희생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재산의 희사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했다는 사실을 이런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농어촌 전기 가설도 새마을운동 성적 순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전기 없는 마을을 없애기 위해서 전봇대에서 가까운 마을부터 가설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먼 산골이라고 해도 새마을 사업 성과가 좋으면 그 마을부터 최우선적으로 전기를 가설해 줬습니다. 전봇대에서 가깝다고 앉아가지고 전기가 들어올 날만 기다리는 이러한 나태한 마을은 철저하게 외면을 했습니다. 농어촌 전기 가설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철학을 다음과 같이 밝힌 적이 있습니다. 농촌을 빨리 근대하기 위해서 내가 보니까 가장 급한 것이 전기다. 그런데 전기도 의욕적으로 일하는 불악에 넣어주면 전기를 가설해 주는 데 드는 그 예산의 몇 배 효과를 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불악에 넣어주면 전기불 아래 가지고 화투나 치고 노름이나 하고 쓸데없는 짓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불악보다는 새마을운동을 성공적으로 잘한 불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전기를 넣어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처럼 주민 스스로의 이 자조적인 노력 이것이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자 새마을 정신의 정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전 국민을 무상 공짜로 현혹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국민성을 아주 망쳐놓았습니다. 여러분, 무상 공짜를 위해서는 누군가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정부란 것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누군가 세금을 그만큼 더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땀 흘려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사는 사람의 재산을 털어가는 노상강도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정말 세금 좋아하는 정부는 저는 노상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주민들의 어떤 자조적인 노력을 앞세워 가지고 드라이브를 걸은 끝에 1979년 박정희 정부 마지막 해에 전국에 있는 34,800개의 마을 중에서 97%가 자립마을로 승격이 됐습니다. 정부는 농어촌 지역의 소득 증대하고 생활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어느 마을이나 고르게 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선택적이고 차별적이고 경쟁적인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평등은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는 박정희 시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경쟁은 아름답다 이것이 박정희 정부 시절의 모토이자 슬로건이었습니다.
잘하는 마을에는 더 많이, 더 빠르게, 노력하지 않는 마을에다가는 국물도 없는 아주 철저한 정의의 신상필벌 원칙을 철학처럼 지켜왔던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농민과 국민만 다그친 게 아닙니다. 국무위원인 장관, 차관, 국회의원, 국가지도층 모두에게도 무한 경쟁을 요구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농어민과 같이 울고 웃고 뛰면서 이 나라 발전에 앞장서 주기를 요구를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수시로 지방의 군수 면장 같은 분들에게 불시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지분 계량은 몇 퍼센트나 됐는지, 마을 안길은 넓혔는지, 다리는 새로 놓았는지, 아궁이는 개량했는지 끊임없이 묻고 확인하고 감시를 했습니다. 새마을 연수원에 가가지고는 새마을 지도자 연수생을 평가를 할 때 교육평가를 A, B, C 등급으로 나누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A등급을 받은 수료생은 농림부에서 수료와 더불어 가지고 특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C등급을 받은 수료생을 추천한 군수는 문책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군수 면장들도 작업복을 입고 자전거를 타면서 밤낮으로 현장을 다니면서 지도를 했습니다. 면사무소 직원들은 밤낮으로 담당 지역을 방문하고 농가를 방문해서 새마을 운동을 독려했습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잠자다 말고 농민이 논에 물꼬를 보러 나갔습니다. 물이 넘치면 이제 큰일 나죠. 근데 이미 자기 논인데 논에 가보니까 횃불이 훤히 밝히고 사람들이 물꼬를 다스리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논 주인인데 왜 남이 와가지고 남의 논에다가 저렇게 물꼬를 저렇게 다스릴까 하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면사무소 공무원이더랍니다. 공무원들이 관할구역을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수해가 입지 않도록, 그의 수확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폭우를 무릅쓰고 횃불을 밝힌 채 근무를 하는 이 공무원과 농민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새마을 운동에 앞장섰던 이 감동적인 사례를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하고 같이 5.16 혁명을 한 혁명 주체 세력 중에 한 사람인 이석재 감사원장의 증언에 의하면은 전 국민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잘 사는 나라를 향해서 전 국민이 이렇게 뛰도록 만든 비결이 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석재 감사원장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도자는 앞장서서 뛰고 우리 혁명동지들은 뒤따라가면서 국민에게 야,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우리도 하면 된다. 라는 신념을 심어줬기 때문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도자는 앞에서 끌고 국민은 뒤에서 밀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한 결과가 바로 번영의 터전을 닦는 뜨거운 에너지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국개발연합 KDI 원장을 지낸 김준경 선생이 박정희 시절에 고도 성장하고 양호한 소득 분배가 동시에 달성된 이유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소득층이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의 경우 무조건 지원을 하는 보편적인 지원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원칙에 의해서 신상필벌의 이 원칙을 엄격히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밝혀냈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가지고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신념과 확신을 심어주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사무엘 스마이스가 지은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자조론의 핵심 아젠다입니다. 의사 겸 작가인 이 스마이스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부터 근대까지 100명이 넘는 위인들의 생애와 업적을 아주 철저히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개인의 행복과 성공은 국가라든지 제도라든지 출신 배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핵심은 뭐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도우려고 하는 정신, 즉 셀프 헬프, 우리말로 옮기면 자조에 달려있다고 역설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자조론이라는 책으로
몇 개 나온 것이죠. 과거 같으면 영웅한 사람이 난세에 국민을 이끌어가지고 번영의 시대를 구가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제 시대가 발전하면서 더 이상 영웅한 사람에게 국가의 모든 것을 의지할 수는 없는 이른바 파편화된 분중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엘리트 리더한 사람이 수많은 무리를 먹여 살리는 이런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아직도 박정희 대통령 같은 걸출한 리더, 불꽃 튀는 카리스마로 무장한 전지전능한 리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난세에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전문가들은 요즘 같은 시대를 리더십 부재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리더가 없는 상황에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리더십 대체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리더의 영향이라든지 권위가 날이 갈수록 약화되는 현대사회에서는 그 약화되는 리더의 역할만큼 팔로워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팔로워라는 하는 것은 국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국민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팔로워인 국민은 리더의 지시에 순응만 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리더의 역할을 함께하는 능동적인 존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리더십 학자인 로버트 켈리 교수 같은 경우는 조직의 성공에서 리더의 기여도는 20% 정도라면 나머지 80%는 팔로워인 국민이 협조를 해야만 가능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리더십과 팔로워십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때 그 조직이나 그 나라는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리더가 혼자 뛰어나다 하더라도 80%의 이 역할을 해야 될 팔로워의 지지라든지 열정이 보태지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로버트 켈리 교수의 리더십 이론입니다. 새마을운동은 한민족 역사상 아주 정말 드물게 지도자가 앞서서 이끌고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뒤에서 밀어줌으로 인해서 하나가 된 아주 역사적인 사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로버트 켈리 교수가 이야기한 리더십과 팔로워십의 완벽한 조화를 이뤄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하는 그 열망을 실현시킨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바로 그 리더십의 최고 정점에 박정희라는 존재가 서 있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 삼척동자 모두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운동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지원합니까? 전문가들은 새마을운동과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포항제철을 박정희 대통령의 3대 사업 내지는 3대 업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대 사업, 3대 업적이란 다른 사람은 도저히 달성 불가능하고 오로지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성공시킨 대사업이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3대 사업의 공통점은 대한민국의 이 먹물지식인 그리고 정치인들의 총체적인 반대와 저항을 뚫고 이룩한 성공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러한 박정희 대통령의 3대 사업, 3대 업적에 저항을 하고 그 저항의 선두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날 대통령이 당선돼 가지고 그리고 정치인에 등극을 해가지고 박정희의 발목을 끌어내리고 대한민국을 평등사회로 만든다고 보편적인 복지니 뭐니 이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자조론을 아주 뭉개버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우리 사회가 참혹하게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지금도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틈만 나면은 뭐 25만 원 공짜로 나눠준다, 뭐 100만 원을 나눠준다, 뭐 보편적인 복지다, 뭐 더불어 잘 산다. 정말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들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서 뛰는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아주 패망시키기 위해서 안달이 난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78년 5월 14일 날 메이지 시대에 한 획을 걷던 지도자 오쿠보 도시미치가 암살이 됐습니다. 그런데 암살되기 직전에
여러 사람을 만나가지고 발언한 내용이 사료로 남아 있습니다. 이 오쿠보 도시미치가 암살당하기 직전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유언처럼 남긴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메이지 유신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30년의 세월이 예상이 된다. 제1기 창업기의 10년에 이어서 제2기 10년은 내치를 가다듬고 민간 산업을 증식할 때다. 내가 비록 능력이 모자라지만 힘껏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이 직책을 다할 것이다. 이것이 다 완성이 되면 제3기의 수성은 내 뒤를 잇는 어진 사람이 이어받아 가지고 가다듬어 줄 것을 기대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난세를 담당한 지도자는 적어도 20년 정도는 국가의 운영을 맡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유언처럼 남겼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1년 5.16을 일으킨 다음에 1979년까지 군정 시절을 포함해 가지고 18년을 대한민국을 다스렸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오쿠보 도시미치가 유언처럼 이야기한 그 수치에 상당히 근접한 그러한 그 시기를 대한민국을 맡아서 이끌었던 셈이죠. 바로 제3기의 수성은 뒤를 잇는 어진 사람들이 이어받아가지고 가다듬어 줄 것을 기대했는데 어진 사람은커녕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뒤집어 엎고 박정희 아니었어도 새마을운동은 가능했다라든지 박정희 없었어도 한강의 기적은 가능했다고 하는 이 사기를 치는 사기꾼이나 다름없는 이런 날치기 몰입에 같은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맡아가지고 대한민국을 후진시킨 바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다시 집권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망치지 못하도록 눈을 부릅뜨고 제대로 선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